생리학 여섯 번째 뇌분비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분비계 이렇게 점 찍은 빨간 표시가 있는 부분이 몸 전체로 분포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 몸 전신에 쉽게 말해서 몸이 제대로 돌아가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공장이라고 부르면 웃긴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비질 호르몬계가 이 뇌분비 계통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 호르몬이 정말 우리 몸을 살게 하고 너무나도 중요하죠. 뇌분비계는요, 우리 몸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작은 분비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뇌분비샘은 성장, 신체 발달, 생식, 우리가 마시는 생식이 아니라 번식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나 행동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거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르몬의 뜻이 호르몬의 원어상의 의미가 자극하다, 일깨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극해서 일깨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고 일깨워준다고. 항상성이 뭐예요? 영어로 호모스테이시스.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성질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원래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자극해주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이고, 일종의 이제 우리 몸에서 분비된 천연의 화학 물질이죠. 근데 합성이 아니고 천연,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그래서 뇌 분비 기관에서 분비된 후에 체액을 타고 흘러서 수용체를 가진 표적기관, 그 호르몬만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 같으면 어디에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죠? 난소, 그죠? 아까 보셨죠, 그죠? 이런 자궁, 이런 데서 유방, 난소, 자궁, 이런 데서 그 수용체가 싹 그 호르몬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하고요. 자, 호르몬의 기능 왼쪽에 나왔죠. 인체 대사 유지. 그래서 혈압도 조절하고 혈당도 조절하고 배뇨, 수면, 휴식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몸에서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지금 조절하는 것이고, 2차 그 성장 같은 성장 발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가임기가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몸에 쭉 성장 발육하는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호르몬이죠. 이거 보세요. 뇌 하수체에서 쭉 이렇게 호르몬 생장 촉진하는 호르몬, 이거는 간으로 가서 또 간에서 또 각 그 뼈로 또 아이들, 그렇죠? 우리가 검사하면은 이 성장판 있잖아요. 열려 있고 닫혀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갑상선, 그다음에 부신, 췌장, 난소, 정도 대표적인 호르몬 수용체들이 있는 기관이고요. 뇌분비 기관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항상성, 성장, 발달, 생식, 에너지 생산, 저장, 활용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엔진과도 같은 엔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분비계 기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송과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뇌에 있는 눈 있죠, 눈에서 그대로 그냥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제일 뇌의 뒷부분에 간뇌 제3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딱 있어요. 멜라토닌 잘 때에 분비되면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좋은 호르몬이고, 낮에는 세로토닌으로 행복 호르몬으로도 불리죠, 그렇죠? 얘가 여기서 분비되고요. 시상의 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여기 흉선, 부신,
부시는 콩팥 위에 있는 셈, 췌장, 소화기, 난소, 정소 등 여러 부분에서 또 내분비계 기관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독립적으로 똑똑똑똑 떨어져 있지만 형태로는 서로 연결이 안 된 것같이 보여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기능적으로는 서로 매우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핸드폰 선이 연결되지 않은데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신사에 의해서 그죠? 가죠. 우리 몸 이게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상하부는 시상의 하부에 있다서 시상하부인데 신경세포들이 조그맣게 응집되어 있는 곳으로 뇌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가지고 있는데요.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아랫부분에서 그 뒤쪽으로 가면 아까 저 손가체가 있고 앞쪽으로 오면 시상하부가 있는데 이것은 배고픔과 갈증, 수면, 불면증 등에 관련하고 체온이나 성적 충동, 여성의 생리 주기의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면은 여성도 생리 불순이 오게 되고 그 굉장히 이렇게 살 때에 뭐라 그러죠?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뇌신경계, 지난주에 공부했던 뇌신경계, 제가 각 뇌가 어디에 있고 그 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건 다시 제가 이렇게 많이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그쪽에 각 부위에서 호르몬이 뭐라고 분비가 되는데 그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시상하부에서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극 호르몬도 방출해서 하고 황체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니까 난소에서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도파민, 뇌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아시죠? 도파민 잘 안 나오면 파킨슨병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도 딱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자극하고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또 분비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갑상선이 이렇게 항진이다. 그럼 저하 좀 떨어뜨리는 걸로. 또 저하면 항진이다. 이런 좀 올리는 이런 걸 만약에 병원에 약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은 드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우리 몸은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도 자기 몸의 면역, 자기 몸에 있는 그 우리가 자연 면역이라고 부르는데 자연 치유력이 가장 중요한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런 기능이 왜 안 되는지를 근본을 잘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이러니까 염증 생겼으니까 가서 항생제 바로 먹고 그다음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니까 그 안 아프게 만든 거 바로 먹고 기침을 많이 하니까 기침 억제제를 바로 뭐 하고 콧물이 나오니까 콧물 마르는 걸 바로 약을 먹고 이렇게 되면은 몸에 자연적으로 내 몸을 돌리는 그런 기능들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요즘에 너무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아. 막 밤에 잠은 잘 못 자고 낮에는 막 힘이 없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에 힘이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또 그 힘이 없어서 누워 있으니까 또 밤에 잠은 또 잘 못 자죠. 이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뭐 물론 뭐 내외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은 변비가 있다든지 혹은 너무 핸드폰을 밤에
많이 잠자기 전에 많이 본다는 뭐 어떤 그런 그 원인이 되는 행동이나 원인이 되는 음식이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들 그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다 이렇게 원상복구시키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를 노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떨까 했을 때에 그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아들이 낮밤이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늘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밤에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만 깬다고. 그래서 젊은 애가 40도 채 안 됐는데 걱정이다고 잠을 푹 자야지 될 텐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밤에 낮밤 바꾸는 일이 없어지고 이제 그거 안 하고 밤에 잠자고 낮 일하는 일로 환경을 바꾸고 생식을 열심히 먹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잘 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바로 약을 먹어서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을 막을 게 아니라 먼저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한번 발현시켜 보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나 제 가족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4개월은 반드시 노력해 볼 것 같아요. 아니, 4개월은 제일 초기 그거고요. 제대로 하면 1년에서 1년 한 2개월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너무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노력하는 동안에 디톡스 하는 기간을 가지면 절대 나빠지지는 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치유를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상하부에서 보면 저렇게 옥시토신 생성 조절 이거는 뒤에 다 설명이 나오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쭉 위에서부터 해서 나오는구나. 손가치에서 멜라토닌, 뇌하수초에서 쭉 또 심장, 또 신장, 왼쪽에는 갑상선, 흉선, 부신, 소화관, 췌장, 뭐 생식선 이런 데 쭉 나온다. 이 그림을 먼저 딱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다 연관되어 있다. 그 각각의 아까 이런 금방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니까요. 좀 이따가 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어디 있습니까? 예, 뇌하수체는요. 예, 간뇌, 예, 뇌간이라고 부르죠. 그 아래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드릴게요. 이렇게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시상 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뇌 분비선의 호르몬 분비를 관리하고 전엽, 중엽, 후엽, 전, 중, 후엽으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이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호르몬이 먼저 분비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이 어디 있어요? 신장 위에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거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근데 그 스트레스 정도가 좀 낮은 그냥 좀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고 세게 이제 너무 큰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분비시키는 자극 호르몬을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 남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 그 난자, 황체 형성 호르몬, 유선 자극 호르몬. 그래서 유선을 자극하면서 수유할 때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엽에서는 보이시죠? 전엽 이렇게 있고, 중엽이 요 후엽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지금, 그렇죠? 여기에서 어른이 되면서 크기가 위축되면서 뇌하수체의 2%만 이렇게 차지하는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은 멜라닌 색소가 적절하게 있을 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디 그죠? 우리가 요런데 그죠? 요런데 멜라닌 색소 때문에 이렇게 색감한데 이런 색소 자극 호르몬이 빨리 이렇게 이게 퇴화돼서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세치가 많은 분들이 얘가 빨리 퇴화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이뇨가 뭐예요? 소변을 많이 보게 만드는, 물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인데, 이건 항이뇨란 말이에요. 물이 너무 빨리 빠져 안 나가게 하는 호르몬도 우리 몸에서 분비되고 있어요. 후엽에서. 뇌 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세뇨관에서,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면서 오줌량을 너무 많이 안 나가도록 해. 그 안에 미네랄이나 우리 인체에 필요한 수분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빠져나갈까 봐요. 왜냐면 몸에 탈수 현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적정량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항이뇨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고 혈압 상승 등의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혈압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자연적인 일을 하고요. 자궁 수축 호르몬 옥시톡신 아까 보셨는데 자궁 수축 그러니까 수축 작용을 해야지 애가 이제 출산이 되는 거니까 분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분만 촉진 애가 나가면서 벌써 이제 젖분비가 촉진되기 시작하고 3일 만에 젖이 나오고 초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핍 시에는 난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궁 수축 호르몬도 자녀를 출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원래 갑상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앞에, 딱 이 앞에 나비 모양으로 돼 있죠. 이게 좌우에 돼 있어요. 아, 근데 어떤 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만 갖고 나비가 한 날개가 없이 한 날개만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늘 갑상선에 신경을 쓰는데 갑상선이 두 개 다 있는 분에 비해서 하나 있으신 분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그래서 늘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좋은 것을 먹어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목 앞기관에 있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혈관 분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서 뭐와 관계 있겠어요? 몸의 대사, 소화, 흡수, 해독, 배설이라고 하는 이 몸 전체의 대사의 관계가 깊고 무게가 한 20에서 30g 정도 성인 기준 되는데 표면이 피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안에는 점성도가 끈적끈적한 점성이 높은 액체가 들어있다는 거.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몸에 칼슘을 이렇게 딱 이렇게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약 알칼리도를 쫙 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항진이 되거나 이제 그죠? 저하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티록신, 3요드 티로신이라고 티록신과 3요드 요드 티로닌이라고 하는 대사 및 열 생산 조절에 관련한데 그 세 번째 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의 칼슘 수준을 조절해 주면서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에는 칼슘을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뼈가 녹는다 그런 말 있죠. 엄청난 스트레스에 뼈가 그냥 녹는 듯이 막 이렇게 뼈다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뼈는 당장 뭐 뼈가 지금 당장 칼슘 좀 빼낸다고 해서 당장 생명이 끊어지는 않지만 혈액 안에 칼슘이 부족하여 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의 수축 이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심장 근육을 이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뭡니까? 심장이죠, 그죠? 심장. 그러니까 심장에 이게 안 될 수 있어서 이 피가 돌면서 다 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혈액 안에 들어있는 칼슘도 같이 따라서 돌면서, 이 심장에, 동반결절이라고 하는 전기적 자극을 주는 이거 함께 충격을 주면 심장이 확확 뛰고 이거를 1분에 70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갑상선은 중요합니다. 평소에 해조류, 김미역, 다시마 많이 드시고 우리 뼈로 가는 그 뼈 건강 있잖아요. 뼈로 99.99% 흡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부갑상선 호르몬은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뼈를 조성할 때,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될 때에 이런 대사를 잘 조절함으로 인해서 잘 가게 만들고, 이 부갑상선 호르몬 이쪽이 또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통이 온다, 뭐 다리에 뭐 뼈다리가 쑤시는 신경통이 온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부신은 자, 콩과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 보이네요. 좌우에 자, 좌부신과 우부신이 있는데요. 약간 꽃갈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자, 50여 종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죠. 코르티졸, 또 알도스테론, 또 안드로겐,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부신 피질에 그런 게 있고, 또 부신 수질에도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피질과 수질이 뭐냐면, 피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피질은 바깥쪽 세모골, 삼각김밥처럼 바깥쪽에 세모골, 수질은 안쪽에. 네. 그래서 부신 피질, 부신 수질은 되게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심지어 50여 종의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한 호르몬당 다 일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은요, 요 세관에서 수분을, 그러니까 소변이 가느다라는 길 있죠? 보이시죠? 예, 이런 관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재흡수를 확인하고 칼륨을 또한 배설해 주기 때문에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해 주면서 몸 인체 전체의 이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트륨도요, 완전 다 나가면은 사람 여러분 전해질 균형 안 맞는 사람 어떤지 보셨어요? 전해질 균형이 안 맞으면요, 막 토하고 쓰러지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토하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이러면요, 병원 가면은 그 소금물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그냥 수액을 넣잖아요. 소금물 들어있는 수액을. 왜? 전해질을 맞춰주기 위해서. 언제 이런 경우가 많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예,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알칼리 이온수 안에는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춰주는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이 쫙 들어있어가지고 균형을 잘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코르티솔 이렇게 똑같은데요.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고 지방 대사에도 관여하고요. 수면이나 면역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받아. 그럼 얘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면 이게 꼭 뭐냐면 허접한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당뇨도 그렇거든요. 당뇨도 인슐린 호르몬이 계속 그 탄수화물, 단순당 특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자꾸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막 달고 살아. 막 탄수화물 중독이야. 그럼 어때요? 너무 만들어내느라고 바빠가지고 허접한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예,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는요, 성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제가 발혈 치유할 때 발바닥에 용천 그 부분이 바로 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람이 들으신 사장님이 계실까? 사람이 갑자기 확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는 제가 어디를 누구를 합니까? 빨리 발에 뾰족한 거 가지고 이렇게 소독 빨리 해가지고 부신내 그 용천 그 부분을 빨리 찌르든지 아니면 이게 침이 아니더라도 그냥 끝이 뾰족한 걸로 거기를 꼭 눌러줘라.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왜? 바로 이 부신을 자극하면서 부신이 운동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또 몸 전체가 탁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다시 이렇게 소생한 분들도 계시고요. 예. 안드로겐 같은 경우에 성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부신 수질에서는요. 자율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이 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을 축 꺼지지 않게 하고 막 활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몸을 막 운동시키고 돌리고 막 몸 안에서 막 활발한 일이 일어나게끔 하면서 심장에서 혈액 방출을 증가시키고 혈관 수축을 조절하면서 정상 혈압이 올라갈까 봐 정상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막 안에서 막 혈액도 열심히 돌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지겠습니까? 활발해지겠습니까? 활발해지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주사제로 놓게 되면 이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인데 그런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하고 합성화학적 성분을 주사로 넣는 거하고는 다르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람이 쭉 쓰러져 꺼져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아드레날린 주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거의 이렇게 이제 그 몸에서 분비되는 것이 좋죠. 자, 부신 수질 같은 경우에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그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내보내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위장의 운동을 약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급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보셨듯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장이 막 원활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혈액이 그쪽으로 심장 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이 어디로 몰려요? 위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심장은 일을 막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해 기계는 막 돌아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계가 띵 소리 나면서 서겠죠? 우리 차도 그렇죠. 아무리 기름이 없을 때는 차가 아무리 밟아도 안 가요. 마찬가지로 심장 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안 좋다. 왜? 그냥 생식 먹는 게 제일 좋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하루에 저는 제가 지난번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다 그렇게 얘기한 게 자동차 사고가 났었거든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제 한 4번 정도 났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날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생식만 먹었어요. 생식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자동차 사고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혈액이 얼마나 탁해져 있을까 피가 새카매졌을 거다. 실제로 충격받으면 피가 새카매지고 어혈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 내 어혈을 빨리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맥 있잖아요. 우리 혈관 탄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서 생식과 프리맥을요. 원래 저는 하루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먹었는데 그냥 3번을 먹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혈 생길까? 어혈 생겨서 그게 어디 나이 들어서 돌아다니다 어디 막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러고 라파 했죠. 교통사고 휴유증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교통사고 외에도 제가 자동차 사고도 한번 당했었거든요. 미국에서 얼바인 살 때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한번 자전거에서 이렇게 확 날아가지고 보도블록에다가 거의 이렇게 가슴팍을 팍한 적이 있어서 못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뭐 거의 뭐 우리 아들이 부축해서 집에 갈 정도로 너무너무 그때 되게 심하게 다쳤었는데도 그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뭐 분명히 열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행식을 막 계속 행식만 먹는 거. 이틀 동안 생식만 계속 먹고 3일째도 생식 2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리맥을 하루에 막 먹으면서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심하게 다쳤을 때는 병원도 가지 않고 라파를 딱 하고 있고 했더니 그냥 일주일 만에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장에 그 무리를 주는 그 식사는 이때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요. 자동차 사고 극심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요. 그냥 생식으로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근을 이완시키면서 천식 발작을 완화시키면 기침이 막 이렇게 막 나오려 하는 거를 완화시켜주고 입모근을 자극해서 소름을 끼치게 하는 입모근이 뭐냐면 설입자예요. 이 입자가 아니고 털 모자. 그래서 몸에 털을 뼈짝 세워가지고 우리가 소름이 쫙 끼치면 엄마 털이 뼈짝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공포를 느끼거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몸이 체온이 있잖아요. 확 느끼면서 몸이 차가워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럴 때 이 부신 수질에서 잇모근을 자극해서 소름을 끼치게 하면서 뭐 한다? 열을 방출을 막는 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을 또 해주는구나. 소름 끼치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게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 이장, 랑게르 한스슨이라고 하는 뇌분비샘에 알파 세포, 베타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해 주는데 알파 세포는 세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 상승 작용을 합니다. 저혈당이 있는 이제 딱 떨어지면 큰일 나죠 또. 그러니까 그때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혈당 상승을 작용하고 그다음에 베타 세포에서는 전체 세포의 한 75%를 차지하는데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 강화를 작용합니다. 혈당 강화하는 작용이 더 필요하니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렇죠? 예. 혈당 상승보다 혈당 강화 작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은 왜요?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생식 하루에 2번 드시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시면 네, 건강, 무병장수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환과 난소에서 남성의 정소라고도 하고 정자를 생성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는 역할. 난소는 난자를 생성하고 배란과 함께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고 난소의 기능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이렇게 방출하는데 자, 생식기계 여성 호르몬을 생식기계 발육과 여성의 2차 성장, 사춘기, 가임기로 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을 돕고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과 마찬가지로 여자 2차 성징 조절하면서 배란과 출산까지 각종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인데 지금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릴 때부터 환경 호르몬에 몸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그 합성 성장 호르몬에 몸이 노출되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제 환경 호르몬을 보시면요.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가짜 호르몬. 우리 몸에서 분비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이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환경 호르몬 정말 제가 아주 된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 안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로서 내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진짜 호르몬이 아닌데 지가 진짜인 것처럼 가면 쓰고 들어와서 우리 몸이 속아서 얘네들이 호르몬처럼 지가 활동을 하는데 호르몬이 진짜 하는 역할도 못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모방합니다. 모방. 환경 호르몬 물질이 진짜 호르몬 인형 행사하면서 몸속 세포 물질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 몸속의 세포 물질은 얘하고 결합할 게 아니라 진짜 호르몬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합니까?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자기가 먼저 자기가 빨라 더 막 달려와서 촥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극소량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가짜 호르몬이 새로운 세포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같은 이런 다이옥신 참 무섭거든요. 제가 다이옥신이 많았던 몸이에요. 지금은 하나도 없죠. 예전에 제가 다이옥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암 이제 예비 환자였죠. 다이옥신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 몸에. 그래서 아이도 잘못됐고 또 이거는 발암 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것이죠. 또 순환성 환경 호르몬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순환을 하는데 사람처럼 먹이사슬 최상부에 있는 포식자까지도 다 엄마가 아기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였는데 엄마 젖을 통해서 그 유지방이잖아요. 엄마 젖이 모유가 유지방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 애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애는 젖을 먹으면서 환경 호르몬을 쪽쪽 먹고 있는 거죠. 끔찍합니다. 축적됩니다. 분해되지 않고 동물의 지방층, 특히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빼는 게 좋은 게 제가 그랬잖아요. 독소도 지방을 좋아하고 환경 호르몬도 지방을 좋아하고 중금속도 지방을 좋아하고 그러니 지방을 우리 몸에 많이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지방을 좋아해요. 지방을요. 예. 환경 호르몬에 피해 남성의 정자수가 감소하고 이상 돌연변이 정자가 발견되죠. 또 불임이거나 기형아 발생률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기형아 발생률이 일본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ADHD나 뭐 태어나면서 이렇게 자폐아나 혹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기형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딸도 일본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하루에 생식 2번 먹는지를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생식을 2번 먹고 있더라고요. 왜냐, 일본은 원자력에 피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혹시 그럴까 봐 사유가 될 있어요. 사이가 될 이제 예비 사이도 있는데 예비 사이도 이제 생식을 제가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고 둘 다 돈을 보니 생식값을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성의 고환암이 증가하고 있고 자궁 내막증, 질암이 증가한다. 자궁 내막증이 잘 이렇게 이게 걸리는 여성들을 보면요 육류를 좋아해요. 육류에는 동물성 지방이 섞여 있죠. 그 동물성 지방 안에는요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중금속, 독소들이 들어있잖아요. 육류하고 섞여 있는 지방은 입에 들어가면 맛은 있지만요. 몸에 따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조숙증이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막 6살짜리, 7살짜리가 생력 시작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세포 이상 발열로 인해서 항암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만 6살짜리가 생리한다 해가지고 그리고 만 6살짜리가 가슴이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환경 호르몬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성장 촉진제. 여러분, 닭 한 마리 키울 때 가만히 한번 집에서 병아리를 한번 키워보세요. 병아리가 한 달 정도 되면 얼마나 해요? 요만하죠? 한 달 되면 중딱도 채 안 돼? 요만해. 근데 세상에 시중에서 있잖아요. 양념 그 통닭 있습니다. 그거 다 한 달짜리, 2달짜리예요. 거의 2달 채 안 되는데 한 달 조금 넘은 것도. 사실 크기가 요만해야 되는 게 이만해가지고 그 닭을 잡는단 말이죠. 왜? 어떻게 해서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 성장 촉진제, 성장 호르몬제, 항생제. 왜?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몸에서 염증 생기고 막 몸이 안 좋으니까 또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튀겨서 또 뭡니까? 시럽 발라가지고 맛있다고 먹는 인간은 베스킨 라빈즈의 아들인 존 라빈즈가 베스킨 라빈즈 모든 상속을 다 포기했죠.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섬에 들어가서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죽은 소들의 반란, 음식 혁명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죽은 소들의 시체가 당신에게 복수한다고 돼 있어요. 바로 나에게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에게도 복수했고,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복수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기농으로 막 방목해서 있잖아요. 막 방목해서 키운 닭이나 오리, 막 방목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풀 먹고 막 자라고 이런 닭이나 오리 외에는요. 드시지 마세요. 진짜. 저는 정말. 그리고 걔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난 유정란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요. 여러분, 계란도 절대 그런 거 외에는 드시지 마. 일반 계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파는 닭, 큰 닭 이런 거. 저는 노 땡큐입니다. 진짜. 제가 그런 걸 너무 이제 많이 보고 잘 알아가지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닭튀김 하면 맛있다 몇 개씩 먹고 막 KFC 가서 막 먹고 그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진짜. 예. 그 안에 환경 호르몬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저는 제가 다이옥신이 그렇게 제 몸에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음식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6번 세포 이상 발현으로 인해서 발암률이 증가한다. 세포 이상이 뭐야? 돌연변이 세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발생 원을 보면요. 다이옥신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쓰레기 소각 과정, 염소 표백 할 때, 살균 과정. 그래서 저는 염소 표백제를 쓰지 않고 뭘 쓰냐면 그 베이킹 소다 있잖아요. 세탁용 베이킹 소다 큰 거 팔대요. 그냥 그거 집어넣고 빨래하고요.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다이옥신 때문에 고엽제가 생겨서 참전하고 돌아와서 20년 후에 병이 생겨서 5년 안에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 몸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책을 쓴 하비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완전 우리 생식 같은 음식을 막 먹고 효소를 많이 먹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기적에 그런 책을 읽고 50만 명이 이분한테 고맙다고 땡큐 카드를 씁니다. 정말 감사 편지를 쓸 정도로 뉴욕타임즈 40주 넘게 이분이 1위를 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 때문에 힘든 몸이라 해도 이걸 뭐 할 수 있다? 디톡스 하면서 밖으로 배출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폴리카보네이트는 플라스틱 식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프탈레이트, 이것도 문제죠. 인공 피혁, 레자,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식품 포장재, 염화, 비닐. 군대에서 라면 봉지에다가 라면 끓여가지고 먹는 군인들이 얼마나 옛날에 그래 했다는데 나쁜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또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 수술할 때 자궁을 여니 보니까 뭐 그게 진한 그 향수 냄새와 진한 그 샴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 왜요? 모근을 통해서 두피를 통해서 다 흡수돼 가지고 이게 돌다가 어디로 가요? 네, 여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그 되시나요? 여기 쭉 가 있고 혹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여성 자궁이나 남성의 그 전립선, 정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말초신경, 말초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뻗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초혈관 따라 갔다가 못 나오는 거죠. 네,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쁜 질병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농약, 합성살충제, DDT.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양자 분석을 했는데 농약, 잔류, 뭐 납, 중금속 다 나오대요. 예, 이거 문제고요. 농약을 뿌린 그 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예 유기농을 사 먹지만 어떤 때 어쩔 수 없이 농약을 뿌린 그런 어디 뭐 주면 또 집에서 주는데 공짜로 주는데 그럴 때는요. 그걸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주는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알칼리 이온수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 놔 보세요. 한 4단에서. 그러면요. 유기농 쌀은 뽀얀 쌀뜨물이 나오는데 이 농약 친 쌀은요. 제가 해봤거든요. 누런 농약물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알칼리 이온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일반 물은 나오지도 않아요. 왜? 입자가 굵어가지고 밀어내지를 못해요. 알칼리 이온수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스며들어서 밀어내버리는 거죠. 알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는데요. 합성세제, 샴푸, 형광표백제, 주방용 세제류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는 주방용 세제나 과일 씻는 세제에 하나도 독극물이 들었지 않은 정말 천연으로 깨끗한 것을 사용하고 있죠. 또 비스페놀 A 문제가 많이 됐죠, 그렇죠? 합성 수지 원료 아이들의 젖병에 또 많이 들어있을까 봐 예전에 막 문제가 많았고 식품과 음료 캔에 내부 코팅제로 이렇게 쓰이는데 이 비스페놀 A 이것도 우리 신경계를 교란하고 호르몬계를 교란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환경 호르몬이 어디에도 있냐면 자동차 안에 새 차 좋아하지 마세요. 혹은 새 차를 구입하셨으면요. 문을 계속 열어서 계속 환기를 시켜서 그 안 좋은 그런 것들 약간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고 배기가스 안 좋습니다. 담배 연기 5천 가지 독소 들어있죠. 배기물 그러니까 임산부 옆에서 담배 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 좋은 데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돼지, 닭, 소고기의 지방, 내장 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순댓국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저 안에 독소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그다음에 내장들 뭐 염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 곱창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던데 예, 그 소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하면 좀 그 안에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갈치, 고등어, 참치, 굴, 조개, 새우 등에도 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 요즘에 참치나 연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금속이 많아서 제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그 오메가3를 보니까 연어가 많이 들어있던데 별로 좋아해서 아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참치 또 오메가3 들어있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회사에 정어리 새끼 조그마한 물고기에서 추출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장난감, 그다음에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용매제, 아세톤, 그렇죠? 매니큐어 지우는 거.
저는 요즘 매니큐어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젊었을 때는 이제 투명하거나 약간 분홍빛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 그 가가지고 매니큐어 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아 이걸 아니까 이제 하기가 싫은 거야. 아유 좀 손톱 좀 드릴 뿐 없구나. 근데 미국 가면은 미국 여성들은 이거 너무 많이 하시게 네일 아트 이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천년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목매제도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네일샵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보면 생식 많이 권유하세요. 생식하고 또 알칼리 용수 많이 드셔서 디톡스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소, 알칼리 윤수, 우리 생식에 들어있는 수많은 파이토케미칼이 이런 그 환경 호르몬들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1등 공신. 네, 저는 밀어내본 사람으로서 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검사하니까 이제 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 1. 유기농산물을 섭취합니다. 농약이 안 들어있죠. 대신에 유기농산물은 박테리아가 오염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균이 좋아하죠. 아무 약을 안 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씻을 때 주의하셔서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산성수에다가 담궈놨다가 하든지 아니면 강산 식초 있죠. 먹을 수는 없는데 막 3배 식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그냥 이렇게 씻을 때 사용하려고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조금 넣어가지고 좀 담갔다 산성수에다가 식초 넣어서 담갔다가 씻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고 손을 깨끗이 왜 우리가 만지는 거에 환경으로 많아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저는 지금 이렇게 요 테이블에도 이렇게 그걸 깔아가지고 타올 큰 거 있잖아 이런 거 깔아가지고 폭신폭신하게 하면서 있는데 어쨌든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 플라스틱 용기는요 차은 음식만 담을 때만 사용해야지 뜨거운 음식이나 왜 녹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이 뜨거운 거는 담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세요. 근데 이 기름이 용매 작용을 해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다. 아 식당에 가면은 플라스틱 그 병에 뭐 넣어놓습니까? 참 뭐 기름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 볶음할 때 쓴 기름도 콩기름도 넣어놓고 뭐 참기름 넣어놓잖아요. 기름은 반드시 유리병에만 사용해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절대 플라스틱 병에 기름 넣지 마세요. 플라스틱이나 젖병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젖병 소독도 산성수로 젖병 소독하고 우리 세제로 하는 게 좋지. 막 젖병을 막 뜨거운 물에 소독한다고 막 끓이고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 가진 엄마들한테 꼭 이 얘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아기 엄마들한테 다 그 얘기합니다. 산성수로 이렇게 소독하고 솔로 가지고 우리 세제 조금 묻혀가지고 솔로 혹은 그 과일 씻는 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해서 씻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컵라면 용기를 재사용하지 않고 컵라면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예전에 컵라면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 욕심 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놀이방 매트에 오래 놀지 않고 친환경 매트 좀 비싸더라도 구입하는 게 좋고 애들이 있는 집은 뜨거운 스팀 청소를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아요. 마룻바닥이 환경 호르몬이 농출될 수가 있어요.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빈 상태로 장시간 데운다고 그냥 불에 얹어놓고 까먹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프라이팬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사용을 금하고 모기 퇴치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뿌려서 샀는데 그 뿌리면 벌레도 죽지만 내 몸도 망가진다 그 말이죠. 나도 생물체, 걔네들 나보다 훨씬 몸이 작은 생물체 이걸 계속 뿌리다 보면은 굉장히 가장 가장 농약 중독이 많이 되는 분들이 농부들 아닙니까? 농약 하도 뿌리 사니까 자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하고요. 친환경 비누를 사용하고 우리 이런 플라스틱 비누 좋죠? 초강력 세제는 피하고 저는 그 세제는 아직 우리가 이제 세탁기 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는 그 자연 드림에서 그냥 세제 사가지고 쓰거든요. 그다음에 아기용 물티슈나 일회용 기저귀의 사용을 자제하고 이건 뭐 환경적으로 안 좋고 아이한테도 좋지 않고 저는 물티슈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우리 그 일회용 티슈 있잖아요. 새파란색 그죠? 그거를 예, 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서 산성수 있잖아요. 산성수 이렇게 이제 다닐 때는 산성수 스프레이를 쫙쫙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닐랩, 플라스틱 용기 이런 양품 사용을 줄여주시고 육류를 섭취할 때에
내장 및 지방이 많은 부위를 피하고 잘라내는 게 좋고요. 혹은 그래도 못 믿겠으면 한번 끓여내거나 구워서 지방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건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가능한 무항생제, 유기농 계란, 우유, 육류를 섭취하는데 무항생제 우유 우리 이론에서도 나왔대요 보니까 무항생제 우유 중요하고 유기농 계란, 무항생제 육류도 있죠, 그렇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야채, 과일을 섭취하여서 보세요. 배출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배출하는 비결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식. 그다음에 우리 뷰티 슬림. 그다음에 알칼리 이온수, 효소화는요. 효소는 독소를 분해해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생식에도 효소가 많이 들어있죠. 무나 혹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나 도라지, 더덕 등의 뿌리 채소류가 되게 좋고 오메가3는 식물성 견과에 함유된 것이 좋다. 그러면 왜 견과류, 호두나 아몬드, 이런 피칸 그런 게 좋은데 뭐 또 조그만한 정을에 수출한 우리 오메가3. 오메가3가 전략 상품인데 굉장히 좋죠. 그렇죠? 알칼리 이온수가 물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배설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알칼리 이온수 공복에 몇 잔? 10잔 이상. 땀이 많이 나는 반신욕이나 운동을 통해서 배출해 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계는 미네랄, 특히나 미량의 미네랄을 많이 저장하고 있을 때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호르몬계가. 와, 이건 신경계에도 미네랄이 중요하더니 호르몬계에도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네. 맞습니다. 갑상선은 풍부한 요오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갑상선 비대증은요, 요오드의 섭취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만나보면은 갑상선 이렇게 부어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요오드가 부족해서 그렇다.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췌장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크롬이 정말 필요하고 아연은 남자의 호르몬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력을 갖춘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에도 중요해요? 면역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장 호르몬은 늘 하수체에서 분비되게 하는데 분비가 너무 과잉되면은 거인증, 말단 비대증, 거인증 한번 걸린 사람 보니까요. 진짜 너무 징그러워요. 너무 키가 많으니까. 또 분비가 안 되면 또 키가 너무 안 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항상성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먹이지 말고 그냥 자기 클만큼 크게 도와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리 그 키스텐 그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애들 뇌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천년에 음식으로 도와주라고 티록신 갑상선에 분비가 되는데 이게 분비가 과잉되면 바세도우시병이라고 안구 돌출되는 갑상선 기능 항지증이 생기고 부족하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잖아요. 몸이 퉁퉁 붓고 자꾸 남성처럼 이렇게 막 주변에 막 수염도 나고 얼굴이 살찌고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과잉되면 베타세포에서 과잉되면 저혈당증 분비가 부족하면 고혈당증 고혈당증이 당뇨지 않습니까? 부신피지로 오면 부신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이게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가 자꾸 되면 이게 코르티졸이 자꾸 분비되면은 쿠싱 증후냐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이 찌고 둥그렇게 이렇게 되면서 영 이렇게 두꺼워져요. 근데 또 이게 또 부족하면 에디슨시 병이 또 이게 부족해서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에디슨시 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또 사람이 있잖아요. 사지육신이 이렇게 힘이 쫙 빠지면서 계속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이런 게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쫙 꺼져버립니다. 네. 아유, 존 F 케네디가 이렇다는 거 몰랐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 난소에서 분비되는데 자궁 내막증이나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많이 과잉 분비됐을 때 질암이나 부정출혈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분비가 잘 안 되면 월경불순.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분비되고 그 나이에 맞게 분비되고 건강하게 분비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난소 뿐만 아니라 정소에는 안드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2차 성징 특히 남자 아이들의 사춘기 때 이제 이게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에 조기 출현이 오는 게 너무 빨리 분비되면요. 이것도 다 음식물 때문에 그래요. 음식물 때문에 이렇게 빨리 분비가 되게 되면 막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막 너무 커버리니까 징그럽죠. 예, 또 너무 분비가 또 안 되면 무청자증이나 남성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령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분비의 변화를 보면은 가임기, 예, 가임기가 한 36년? 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가임기가 30년 아니고 30 월경 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보통 만 15세 정도의 월경을 아이들이 이제 시작해서 예, 쭉 뭐 그렇네요. 맞네요. 30년 정도 되네요. 월경이 끝나는 경우가 만으로 55세 이전에 거의 이제 월경이 끝나게 되고 폐경이 오게 되고 변화기가 오고 그다음에 감소기가 오면서 폐경후가 오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갱년기 때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렇게 막 호르몬이 이제 막 들쑥날쑥하면서 줄어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생리도 막 불순이 오고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청률비 소리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청률비 100, 위가 괜찮으신 분들에게 청률비 소를 권해서 딱딱 정확하게 자기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갱년기 증후군도 많이 겪지 않으면서 얼굴이 막 화닥거리고 막 땀이 바짝바짝 나고 이런 분들이 청률비 100을 너무 심할 때 하루에 2개씩 먹었더니 한 이틀만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렇죠? 또 청률비 솔 같은 경우에 다음번에 우리가 갱년기 공부할 텐데 전 놀라운 그런 체험 사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싶고요. 공부 다 했네요. 그래서